현대기 커피 스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박수 치세요. 괜찮아요. 지금 시간에는 강의 계획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그냥 이름을 해서 커피와 계로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추출 분야가 있습니다. 추출은 첫 번째 추출은 핸드드립이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핸드드립이 더 많이 발전할 거예요. 우리나라 도라는 표현을 썼죠. 어디처럼일까요? 일본처럼. 일본의 모든 커피숍들이 핸드드립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에스프레소 머신 위주로 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 있다는 커피숍 있죠. 긴자에 가면은 람부르라고 있어요. 람부르. 1946년에 오픈한 카페가 있죠. 거기서는 핸드드립만 하고 있죠. 아예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일본은 핸드드립이 발전됐을까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했던 핸드드립이 더 많이 발전할 거예요. 왜? 살펴보자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추출이 있죠.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이 기계로 추출하는 걸 에스프레소라고 해요. 우리 카페에 가면 다 에스프레소로 커피를 추출하죠. 자,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 추출과 핸드드립 추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쓰고 안 쓰고. 쓰고 안 쓰고.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또 차이점은 뭘까요? 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추출 압력이에요. 에스프레소는 약 9기압의 압력의 물로 커피를 짜내는 거예요. 자, 커피 한 알에는 1000가지에서 2000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먹을 때는 500가지에서 700가지 성분들을 먹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는 강한 압력, 9기압은 어느 정도예요? 소방호수 정도 압력이에요. 통유리를 깨고 불을 끌 수 있는 되게 강한 압력의 물을 기계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계로 추출해내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수용성 물질뿐만 아니라 물에 녹는 성분뿐만 아니라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까지도 다 빠져나오겠죠. 그 지용성 성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크레마라고 부르죠. 크레마. 네. 자,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크레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거품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 이미지가 참 진짜 젠틀하고 우아하고 그렇잖아요.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런데 제 에너지도 넘치고 젠틀하고 한데 좀 무식한 단어를 한번 쓸게요. 왜? 이탈리아 사람들을 필두로 한 유럽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가서 커피 달라면 뭐 줘요? 바로 이 에스프레소를 주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조금 추출하고. 근데 회원님들 에스프레소 드셔보셨죠? 좋아하세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아할까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을 필두로 한 유럽 사람들은 왜 환장을 하고 좋아할까요? 좀 무식한 단어를 한번 썼습니다. 근데 커피의 진짜의 맛을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커피의 맛을 모르나요? 일본 사람들도 왜 에스프레소를 많이 안 먹을까요? 자, 요거는 바로 이겁니다. 에스프레소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첫 번째 공짜로 얻어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미안해요. 자, 두 번째는 맞아요. 고기를 잔뜩 드세요. 삼겹살, 소주 빼고 그 다음에 제대로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먹어보면 입이 되게 깔끔해지는 걸 느끼죠. 즉, 이 에스프레소를 먹는 문화는 고기, 육식을 먹는 문화하고 달라다는 거예요. 핸드드립, 좀 뭐죠?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는 문화는 뭐가 맞을 수가 있다고요? 핸드드립이나 에스프레소에 물 탄 뭐? 에스프레소에 물 타면 뭐예요? 커피. 아메리카노. 이게 더 마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나 중국의 음식 문화들이 지금 점점 서구화되고 있죠. 점점 뭘 먹고 많이 먹어요? 고기를 점점 많이 먹고 있죠. 그런 문화에서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야채나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핸드드립을 많이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핸드드립을 점점 더 많이 먹을 거라는 거죠. 네. 아무리 육식 문화가 됐다 그래도 그죠? 아직은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먹기에는 아직 문화 자체가 음식 문화 자체가 그렇게 기름지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추출이 있습니다. 자, 기타 추출에는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터키시 커피나 사이펀이나 뭐 여러 가지 추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요? 핸드드립이나 이 기타 추출 이런 것들이 핸드드립이나 에스프레소보다 못해서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핸드드립이나 에스프레소만큼이나 아니죠. 보다도 중요할 수 있죠. 단 그냥 편의상 이렇게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터키시 커피. 인류가 커피를 최초로 먹는 추출 방법이에요. 요런 종지에다가 커피 가루 넣고 물 넣고 커피를 끓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면 350년 된다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터키식 추출 방법을 해요. 일본에 가도 뭐 50년, 60년 된다고 집단하는 이 터키식 추출 방법을 하죠. 왜? 커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보면 운치도 있고요. 세 번째 먹어보면 맛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하는 데가 거의 많이 없는데요. 되게 송파구에서 되게 유명한 카페, 회원님들 아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 터키식 추출 방법을 해요. 어딜까요? 여기. 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때려 맞췄어요. 네. 근데 6개월 훌륭한 학생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 지금 한 잔도 못 팔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이펀은 어떤 거예요? 네. 자, 이런 추출 방법이죠. 네. 하부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상부 플라스크 밑에 알코올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물이 상부 플라스크에 물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불을 끄면 다시 쭉 내려와서 커피 상부 플라스크에 있는 커피들이 추출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80년대 유행했죠. 실제로 나온 거는 19세기 중엽 1850년경 유럽에서 발명이 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 문화화해서 그죠. 지금 유럽에서 발명이 됐는데 일본계 전 세계 다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명맥이 거의 끊어져 버렸죠. 근데 한 번 더 붐이 올 겁니다. 특히 사이펀 추출은 왜요? 첫 번째, 목이 너무 예뻐요. 물이 알코올로 해서 뭐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다음에 저거를 직접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먹게 하면 좋아요. 테이블에 가서 해주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맛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온도가 맞아요. 온도.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추출 방법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한 커피 분야죠. 바로 라떼 아트. 하트 그리고 나무님 그리는 거.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손재주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죠. 이유는 뭐예요? 젓가락을 쓰는 문화죠. 물론 일본도 젓가락을 쓰고 중국도 젓가락을 쓰지만 한국 젓가락이 제일 작죠. 크기가. 그 다음에 쇠 젓가락을 쓰죠. 중국도 쇠 젓가락을 쓰나요? 쓰긴 써요. 좋아요. 뭐 외국 사람들이 특히 서양 사람들이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애가 쇠 젓가락으로 묵을 집어서 간장을 찍어서 입에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오, 진짜 신기해 가까운 기술이다. 서양 사람들 잘 못하죠. 손재주가 가장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뭐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예쁜 거 너무 좋아하죠. 이건 뭐 조금 이거는 나쁜 측면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각 문화는 특징이 있죠.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는 예뻐요. 외형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예쁜 걸 좋아하고 생산자들이 예쁜 걸 잘 만들기 때문에 이 분야는 독보적으로 발전되어 있죠. WBC라는 거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라떼아트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1, 2등 다 할 겁니다. 자, 반면에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와인의 소믈리에처럼 커피를 맛보는 이 커핑 분야죠. 커핑. 자, 이 분야는 왜 이렇게 많이 낙후되어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어떤 단점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음식이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몇 가지 모든 문화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점만 우리 개개인도 다 그렇잖아요. 장점만 있는 사람은 그 쟤밖에 없죠. 저는 단점이 없어요. 회원님들은 다 단점을 가지고 계시죠. 자, 근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단점은 맵고 짜고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은 너무 뜨겁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에 두세 번은 겪을 거예요. 뭐죠? 너무 뜨거운 거 먹어가지고 입천장 다 되어서 디테일한 커피 맛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 맛도 일주일 동안 못 보는 그런 후천전 미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낙후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커피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누가 뭐래도 커피의 꽃이죠. 로스팅. 커피라는 거는 이 생두를 볶아서 아까 우리 공장에서 그림핀 보셨죠? 볶아서 추출하는 그 과정의 시작이 바로 이 로스팅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팅은 사실 커피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로스팅에 따라서 맛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다섯 번째 어떤 분야가 있나요? 뭐 생산, 유통, 교육, 컨설팅 같은 그런 교육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인류가 사람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수 1등은 뭘까요? 물. 1등은 물. 2등이 커피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두 번째 측면. 단일 품목으로 물동량, 무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단일 품목으로 물동량, 무역량이 가장 많은 거. 사고 팔고 전 세계적으로. 1등이 석유입니다. 석유. 2등이 커피죠. 커피는 늘 2등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부분의 물량을 누가 움직이죠?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뉴욕에 가면 선물 시장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주식과 같은 시장이죠. 미국 사람들이 좀 컴퓨터 좋은 거 갖다 놓고 엄청난 양을 움직이면서 엄청난 부를 가져가죠. 또 하나요. 자, 여기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지만 여기 우리 에스프레소 머신 한 대, 두 대, 우리 또 공장에도 몇 대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에스프레소 머신의 70%, 80%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나요? 바로 이탈리아에서 나옵니다. 왜? 1890년대 후반 이탈리아 사람 누구죠? 베제라는 사람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베제라가 됩니다. 제타가 두 개라서 베제라는 사람이 최초로 전기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죠. 그래서 커피 종주국이 아니라 에스프레소 종주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에스프레소 머신의 70% 80%는 이탈리아에서 나옵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국가 독점이죠. 그런데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든다면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더 잘 만든다고 볼 수 있죠. 왜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안에 핵심 시설은 핵심적인 부품은 뭘까요? 바로 보일러입니다. 물을 끓이는 보일러. 우리나라 보일러 드디어 거꾸로 2번 타는 보일러도 만들어졌죠. 지구를 지키는 보일러도 만들어내고. 농담이 나누시는 나누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물론 그 기술을 그대로 컨덴싱이죠. 자, 근데 그 기술을 그대로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죠.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죠. 자동차도 전 세계 5위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자, 이 주전자 어느 나라 거죠? 이건 일본 겁니다. 이 드리퍼 어느 나라 거예요? 이것도 일본 거예요.
서버 어느 나라 거예요? 이것도 일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못 만들까요? 충분히 만들죠. 네. 근데 왜 일본 걸 사온가요? 네. 우리가 이 하천 여기 뭐 최첨단 공법이 숨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왜 일본에서 만들어 올까요? 네. 근데 이런 주전자나 서버나 주전자 화물과 필터 같은 것도 네. 일본에서 우리가 다 사오는데 이게 한 해에 우리가 수입하는 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돈이죠. 네.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스턴트 커피가 60%에서 70%입니다. 우리가 처음 커피 시작했을 때 2002년만 해도 인스턴트 커피가 98%였죠. 인정하시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커피를 인스턴트 커피 비율을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분들 있죠. 커피숍이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있는데 동네마다 커피숍 많죠. 근데 저는 아직 반대합니다. 뭐 5대 5까지는 급격하게 바뀌었다가 조금 정리가 됐다가 다시 인스턴트 커피가 1, 그 다음에 원두 커피 시장이 9까지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커피와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번 제가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60% 70%가 인스턴트 커피이기 때문에 뭐죠? 이런 주전자나 이런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본에서 사오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커피 후배님들한테. 네. 나이는 제가 제일 어려 보이죠? 네, 고맙습니다. 거짓말 하시네요. 네, 나이는 제일 어려 보이시나. 네, 커피는 제가 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선배 아니겠습니까? 좀 후배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커피에 대한 개념을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커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만 생각해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커피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일부분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죠? 커피에 관련된 분야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강의 계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배우는 내용은 뭔가요? 바로 이 핸드 드립을 우리가 4주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초급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핸드 드립반이라고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똑같은 시간에 수업에 진행되는 게 뭐죠? 바로 홈카페반입니다. 이거는 핸드드립이나 에스프레소만큼이나 보다 더 중요한 이런 기타 추출로 가지고 해서 우리가 홈카페, 집에서 카페,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집에서 카푸치노, 카페라떼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간은 뭐죠? 네, 그 다음 주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커피를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커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반에는 뭔가요? 화요일반은 바로 이 에스프레소를 배우는 겁니다. 에스프레소를 쭉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우유 거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메뉴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라떼 아트, 나뭇잎 그리고 하트 그리는 것도 배울 겁니다. 자, 빨간 거 한번 보십시오. 커피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강의 계획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좀 빠진 게 있죠. 뭐 아쉬운 게 뭐예요? 로스팅이 빠졌고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 만드는 거는 제가 그거는 못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로스팅이 빠져서 좀 아쉬운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로스팅은 우리가 단체 수업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커피를 볶고 맛보고 볶고 맛보고 또 한 두 번 시켜먹고 또 볶고 맛보고 되게 깊이 들어가는 수업이 이 로스팅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통틀어서 수업을 들으시면 로스팅을 빼고 커피의 모든 분야를 배울 수 있는 되게 과학적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이 좀 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 너무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그죠?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업 중에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먹기 위한 조건.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회원님들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셨나요? 지금 텔레비전 있죠? 네. 제가 2007년에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뭐 MBC에도 몇 번 나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MBC나 그러니까 그죠? 뭐 추정 60분에서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 분이 추정 60분은 KBS야 그러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커피 전문가로 이렇게 몇 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요즘 또 워낙 커피하는 분들이 많아서 있지만 그때마다 기자들이 또 웬만한 4대 일간지 제가 인터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커피 전문 잡지 책에는 물론 다 이제 다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기자들이 안 빠지고 묻는 질문이 뭐냐면 커피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계시니까 이제 나중에 커피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그러는 거죠. 세계 대회에 나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인터뷰 준비를. 자, 커피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커피를 표현한다면? 커피하면 떠오르는 단어. 인생이다. 인생. 커피는 내 인생. 아니니까 인생같이 쓰고 살고 다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커피 맛을 제대로 안다. 그 커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앉고 그러잖아요. 만나고 하니까 나의 인생이다. 네, 좋습니다. 또요. 즐거움. 네, 좋습니다. 조용함. 내가 너무 좀 뜨더나요? 네, 좋아요. 아니, 휴식? 휴식. 좋아요. 근데 커피 하면 되게 행복한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죠? 실제로. 근데 저는 낭만, 그렇죠. 저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커피는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하고 커피를 맛있게 하는 방법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경기도 이천쌀이 제일 맛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경기도 이천쌀 햅쌀로 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밥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2년 묵은 쌀, 3년 묵은 쌀로 밥을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우유를 넣으면 그러면 그거는 햅쌀보다 더 맛이 있나 보죠? 그렇게 된다. 안 해보셨네요? 그건 뭐 해보고 난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어쨌든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맞죠? 그죠? 좋은 쌀로 신선한 쌀로 하면 그죠? 바로 물 대충만 넣어도 되게 맛있는 진짜 그 꼬들꼬들하면서 그 무슨 찰진 그런 밥이 나오죠. 근데 커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까 공장에서 보셨지만 생두를 수확하고 난 뒤에 2년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확한 것보다는 올해 수확한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햅쌀이 맛있는 것처럼 해콩이 맛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밥은 하고 난 뒤에 며칠 동안 먹어야 맛있어요? 바로. 저는 세 끼라고 표현합니다. 하루. 밥을 짓고 난 뒤에 하루. 왜요? 제가 이제 지금은 거의 서울말을 완벽하게 쓰기 때문에 서울 사람인지 아시죠? 서울말은 쉬워요, 그죠? 근데 제가 지방 출신입니다. 몰랐죠? 전혀 몰랐죠. 말투가 완전히 서울말 쓰니까. 그런데 제가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에 와서 자취도 하고 해봤었는데 아무리 좋은 쌀로 좋은 밥솥에 밥을 해도 세 끼째부터는 아침에 먹으면 아침에 맛있어요, 그죠? 점심도 먹을만해요. 근데 저녁에 가면은 겨우 먹을만하고 밥맛도 없어지고 색깔도 변하고 냄새도 나기 시작하죠. 근데 커피는 밥보다는 형편이 나은 신선식품이죠. 로스팅해서 볶아서 한 달 조금 깁니다. 보름 조금 깁니다. 열흘 안에 먹으면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먹으면 너무 좋고요. 커피는 밥보다는 형편이 나은 신선식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추출하기 직전에 갈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바로 갈아서 내려서 드셨죠? 아까 오셨을 때, 실습할 때.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커피 한 알을 갈면은 100만 개에서 1000만 개까지 나온대요. 못 믿으겠으면 집에 가서 갈아보고 세워보고 다음 주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원두 상태로 있으면은 보름이고 한 달이고 좀 길지만 열흘이고 보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갈아버리면 100만 배나 1000만 배나 빨리 맛이 없어진다는 뜻 맞죠? 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아까 신선한 커피는 물을 부으면 부풀어 오르죠. 왜 부풀어 오를까요? 왜? 항상 왜가 중요하죠. 왜 부풀어 올라요? 자, 커피를 볶으면은, 생두는 볶으면은 부피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무게는 20% 정도 줄어듭니다. 부피는 늘어나고 무게는 줄어들고. 그럼 속이 뭐처럼 돼버려요? 스펀지처럼 돼버려요. 주위에 있는 습기를 많이 빨아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팅해서 이렇게 놔둔 커피는 이렇게 습기를 우리가 건조한 날에도 30% 40% 정도의 습기는 있잖아요. 그죠? 습기를 계속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커피를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지 말라는 얘기가, 특히 냉장고나 냉동실에는 습기가 많죠. 물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 넣으면 커피가 습기를 빨아당기면서 나쁜 냄새까지 싹 빨아당기면서 되게 좋은 탈취제가 되버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드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볶아 놓으면 점점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해버립니다. 네. 그걸 갈아서 물을 넣으면 물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신선한 커피는 갈아서 물을 넣으면 말 그대로 생전 물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막 부풀어 오는 겁니다. 물론 신선한 커피가 안 부풀어 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생두가 좋고 신선해야 되고, 두 번째, 로스팅해서 보름이고 한 달은 좀 길지만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적어도 추출하기 직전에 갈아야 된다는 거. 갈아서 넣으면 물에 대한 반응이 안 일어났죠, 맞죠, 여러분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와, 김대기 진짜 나쁘다. 네. 상업적이다. 이런 거 그라인드 팔아 먹으려고 한다. 네. 이런 그라인드가 없으면 집에서 커피 먹지 말라는 얘기냐? 네. 제 말은 뭐예요? 집에서 커피 먹지 말라는 얘기 맞습니다. 왜요? 집에서 밥해 먹으려면은 전기 밥솥이나 쌀이나 아니면 밥주걱, 밥숟가락 있어야 밥해 먹죠. 혹시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집에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제일 특수한 상황이 언제죠? 이사 갈 때. 그죠? 그런 게 없으면은 쟤한테 항의 안 하고 뭐 해 먹죠?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런 도구가 없으면 가게 가서 사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인스턴트 커피를 대화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도구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좀 비쌉니다. 이거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사지 마시고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핸드밀 한 4, 5만 원 합니다. 그거 사도 됩니다. 난 그것도 사기 싫다? 그럼 도깨비 방망이로 받아도 됩니다. 단 마늘 커피만 안 만들게 따로 하나 사서 그죠? 하면 좀 좋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커피를 가리키는 사람이고 커피 좀 전문가라고 우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첫 수업에 회원님한테 도깨비 방망이 놓고 커피 갈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클라이언트를 갖추고 회원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만큼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최소한 커피를 드실 때는 그 세 가지 조건을 지켜주셔야지 커피를 맛있고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커피에 대해서 되게 기초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에 있어서 아니면 앞으로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명강의에는 명질문이 몇 개 나와야 되거든요. 저 라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네, 좋아요. 거기 우유의 작용이 되게 크나요? 제가 중국에서 그 스타벅스에서 라떼 마셨어요. 한국도 마시는데 맛이 너무 달라요. 어디가 더 좋아요?
저는 한국에서 더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유 때문에 그럴까요? 중국에서 우유 질이가 안 좋아서 그 커피 콩은 다 똑같지 않아요? 스타벅스에서는. 근데 달라. 진짜 맛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국 우유가 별로 네, 질이 좀 안 좋아요. 좋은가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이유가 우유 때문에. 근데 라떼는 카페 라떼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보시면 라떼 사실은 이제 요거 뭐 요 질문은 요거는 아닌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라떼는 어느 나라 말이죠? 이탈리아 말로 무슨 뜻일까요? 우유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탈리아에 가서 바리스타들한테 가서 라떼 달라면 뭐 줄까요? 생우유 줍니다. 그 우유가 먹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이탈리아 사람한테 우유 주세요 하면 우유 줄까요? 그래서 알아들을까요? 우유는 못 알아듣겠죠, 그죠? 네,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투어를 갔었죠. 작년 2월인가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싶어서 제가 일부러 바리스타한테 라떼 달라고 했어요. 라떼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페 라떼를 먹었어요. 카페 라떼를. 앞에 카페는 뭐예요? 요거는 커피라는 뜻이에요. 네, 커피 우유. 우리나라 말하면 커피 우유라는 뜻이에요. 밀크 커피 영어로 하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카페 라떼를 먹었어요. 저는. 근데 왜요? 바리스타가 자꾸 물어봐요. 근데 진짜 우유 맞냐? 라떼 맞냐? 진짜 라떼 맞냐? 아니 그냥 카페 라떼 주세요. 했어요. 즉, 이 사람들 말은 우유라는 의미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죠? 라떼 달라고 했을 때 바리스타가 너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생우유를 턱 내놓는 바리스타가 있다면 그 친구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바리스타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그냥 라떼라 해도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커피학적으로는 라떼는 우유는 이뿐입니다. 자, 어쨌든 카페 라떼는 우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적으로 완전히 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과장돼서 말하면 설사 커피가 좀 맛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유가 맛있으면 카페 라떼 같은 경우에는 맛이 상당히 향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맛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우유의 질도 있겠지만 카페 라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우유의 질도 있죠. 물론 커피도 당연히 맛있어야 됩니다. 맛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유의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도만 잘 맞춰도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칼국수집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옛날에 수업할 때 회원님한테 물어보면은 그 칼국수 체인점의 메인 칼국수 메뉴도 집집마다 맛이 다르대요. 어떤 데는 좀 맛있는 집이 있고 어떤 데는 맛없는 집이 있다. 그게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스타벅스도 매장마다 맛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체인점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맛이 전 세계가 똑같은 맛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개인 샵들은 어떻게 만들죠? 사실은 똑같이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맛이 있고 오늘은 맛이 없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실. 네. 똑같은 자기의 개인 샵의 어떤 특징은 끊임없이 다르게 틀리게 만드는 건 안 되고, 네, 60점짜리를 만들었다가 100점짜리를 만들었다가 100점짜리는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늘 80점, 85점 이상 되는 커피를 만들면서 좀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리스타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체인점하고 좀 다른 점은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라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에 대답은 됐죠. 네, 근데 내가 그쪽에 우유를 잘 몰라서 제가 어떻게 말을 좀 못하겠습니다. 저도 2001년에 제 친구가 북경 청와대? 네, 거기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중국에서 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습니다.
나왔는데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뭐 문제 궁금해지는 건가요? 원숭이 커피. 네네. 그게 원숭이 커피라고 해서 한 사람이 먹은 적이 있는데 TV에서 보니까 그게 원숭이가 아니고 고양이 커피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거기는 루왁이라고 고양이과 사양 고양이과의 동물입니다. 향이 고양이한테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그게 사양 냄새가 나요. 누룽지 사탕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후식으로 원래 커피 체리 커피는 이렇게 다 익었는데 빨간색입니다. 네. 보이시죠? 빨간색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체리라고 부릅니다. 체리. 커피 체리. 근데 우리가 먹는 체리 있죠? 네, 우리 음료 같은 데 들어가는데 체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체리는 과육을 먹고 씨를 버리죠. 이거는 과육을 버리고 씨를 볶아 먹는 겁니다. 커피는. 네. 그래서 그 과육을 벗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루악이라는 사양 고양이과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열대 동물이기 때문에 개미핥기 너무나고 비슷하게 귀엽게 생겼는데 육식입니다. 육식도 안 됩니다. 잡식성이라서 사람 이 손가락도 깨물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생긴 거는 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베트남에서는 다람쥐 똥이랑 다람쥐한테 먹이고 더디어 급기야 태국에서는 코끼리한테 먹인단다. 코끼리 생산량이 엄청나겠죠. 코끼리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우리 정리 좀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김대기 커피스쿨이었습니다.